미리 보는 6.3 대선, 이 대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전문가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연 확장 아니겠습니까? 세 후보 모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를 살펴보면 선대위원장으로 이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석연 이 법제처장도 영입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일을 해왔던 분을 영입을 한 것,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세론 또는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 전략은 교과서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집토끼라는 진보 진영을 확실히 장악한 상황에서 중도 또는 보수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다소 불안한 이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 바꾸기 논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윤여준, 이석연 이런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안정감을 강화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신뢰의 위기를 상당히 극복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다만 이제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책사로 알려지긴 했지만 2012년에 문재인 캠프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보수 쪽의 어떤 지지 역할을 내지는 뭐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걸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이 보수 책사라기보다는 저는 양파 책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때 윤여준 전 장관하고 일을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너지가 그렇게 크진 않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선거 초반, 그러니까 선대위에 대표적인 보수 인물들을 영입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중도를 선점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도 확장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 기반해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극우로 이동하면서 보수의 영토가 비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보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했잖아요. 이제 윤여준, 이석연 뭐 두 분뿐만 아니라 이 보수의 스피커라고 불리는 조갑재, 정규재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하면서 보수 쪽까지 이제 영토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구도 때문에 인물에 대한 리스크가 가려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화해의 손짓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물을 영입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핵심 전략은 이제 통합과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도적인 그 1위 후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감 있는 전략적 스탠스다. 이렇게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뭐냐면 지지 기반이 강할 때, 이렇게 보수로 이동을 해도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중도 확장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김종필 그 전혀 다른 이 색채와 연합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지지 기반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원래의 지지 기반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지층의 견고함에 대한 자신감에서 더 자유롭게 지금, 아니 홍준표 전 그 시장한테도 이렇게 손짓을 하잖아요. 같이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앞서가는 후보의 여유 있는 대선 행보이자 외연 확장에 대한 그 다목적 포석이 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를 조용하게 치르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 앞서 있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이 경계심 자체가 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 보수 지층들이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지 이제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민주당 내에 그 강성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선거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런 것들만 좀 유의한다면 저는 이 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 측의 중도 외연 확장 행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김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대선 후보 등록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 자체는 좀 늦은 측면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뭐 오해도 있고 불신도 있고 또 신뢰 그 훼손도 좀 있기 때문에 당내 통합이 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관측들이 나오던데 김문수 후보의 대선 초반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공천 파동을 극복을 하면서 이를테면 이제 인지도를 크게 올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친윤 지도부 또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이룬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를테면 이제 10원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한 20원을 더 따서 30원 갖고 출발했던 거죠. 그런데 유승찬 대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지지한다고 발언을 하고 이게 크게 이슈가 되면서 본인이 땄던 점수를 조금 다시 토해냈다. 이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승찬 대표가 세 가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계엄의 강을 건넜느냐. 계엄 문제는 사과했죠. 네. 채널 A에 출연해서 분명하게 사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하면서 아마도 조만간에 탄핵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 프레임은 사실 이게 정권 교체가 그 여론조사로 보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탄핵된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이제 정당의 대선 후보니까 그래도 저는 여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그게 10% 이내로만 좁혀지면 실제로 박빙 상태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지난 이제 2017년 대선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도요 이게 그 10% 안팎으로 격차가 컸었어요. 정권 교체 여론이. 그렇지만 실제 득표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대체로 10%포인트 이상을 조금 벗어난 수준인데 이게 그 지난 1월, 2월 이렇게 국민의힘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요 이게 5에서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지기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정권 교체 지수는 큰 부담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다만 김문수 후보한테 시간이 넉넉하냐. 저는 그게 최대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그 한덕수 그리고 한동훈 이 두 분이 불참한 상태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홍준표 전 시장도 애매모호하죠. 어떻게 할지 좀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그 당내 통합 문제가 어느 정도 벽에 부딪혀 있고 또 이게 당내 통합이 안 되면 자신 있게 중도로 나가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3주 만에 다 해결할 것이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제3 후보로는 이제 나름대로 입지를 좀 굳힌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뭐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거나 아니면 당선 가능성에 근접한 후보라는 이미지는 좀 못 주고 있거든요. 특히 지지층만 놓고 보더라도 2030에 좀 제한이 돼 있는 그것도 남성층에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서 조금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공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지 기반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도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문제도 그 윤석열 그 출당 문제도 정확한 입장을 못 취하고 있잖아요. 이걸 넘어가야 그 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인물 대결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상태. 그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의 균열 상태를 반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치고 올라올 공간 자체는 상당히 열려 있다. 왜냐면 이게 보수 대 진보 싸움으로 만약에 치러질 수 있다면 보수 공간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보수 공간이라는 하나의 보수 공간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 대 진보 대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 구도, 탄핵이냐 아니냐 이 구도에 대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구도인데 저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동탄 그 리바이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랑 대선은 좀 다르죠. 대선에서 제3 후보는
정책 갖고 승부하면 안 됩니다. 정책 안 들립니다. 제3 후보. 사실은 지금 같은 이런 극단적 대결 상태에서 정책은 제 1당 후보도 정책은 잘 안 들리게 돼 있거든요. 구도로 시작해서 구도로 끝나는 선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상하게 정책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캠페인 방향 훨씬 더 굵직한 캠페인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이고, 그건 뭐냐면 보수 재건의 기치를 들어야 됩니다. 이 기치를 가지고서 통 큰 행보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이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합니다. 모든 조사에서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이걸 성찰하지 않으면 공간은 열렸지만 이거를 확 치고 올라가는 힘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나가는 사람은 앞서 나가는 지지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추격하는 사람은 이제 반전 카드를 좀 마련하려고 할 텐데, 김문수 후보에게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제가 만약에 선거 참모라면 저는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할 거냐, 뭐 제명할 거냐,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가 밝혔듯이 본인 의사한테 맡겨둬도 됩니다. 맡겨놔도. 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중도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얼마 전에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풀리면 다른 문제들은 뭐 술술 잘 풀려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 저는 지난주 후반부터 보수 적자를 자초하면서 보수 재건의 기치를 걸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국민의힘 관계자들,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비호감도가 올라간 거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진보도 싫어하고 보수도 싫어하고 중도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타깃 방향을 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재명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보수와 중도 진영에서 공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정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하향세를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 막판에 대역전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김문수 후보가 이 탄핵의 강을 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한 15% 내외 되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맥시멈 40%, 헌재 판결 이후엔 30%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레인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데 그거 갖고 이 선거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계엄의 늪에서는 어느 정도 빠져나왔지만 아직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있다.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전향적인 얘기를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뭐 윤출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대구에서. 생각 안 한다. 본인의 뜻에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스탠스로는 보수 지지층도 지지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공은 김문수 후보한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시간이 진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를 따지면 김문수 후보한테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후보한테는 어떨까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20% 밑으로 묶으면 자기한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2017년 안철수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의 프레임 전략은 딱 그거였어요. 탄핵 당했기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인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선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안철수 전략이었거든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는 전략이 그거예요.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이다, 이번 대선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보수 재건에 대한 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공약, 정책 갖고서 뭐 자꾸 얘기하는 그거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비호감을 줄이려면 작은 것에 대해서 잘난 척을 하면 안 돼요.
훨씬 더 겸허하고 그러나 이 보수가 어떤 건지 보수의 가치, 보편적 가치 이런 걸 가지고서 쭉 밀고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굵직한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제 추격자 쪽으로 이렇게 그 논의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상으로도 앞서가고 있고 중도 확장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선까지 부자 몸조심을 잘하면 앞서 있는 유리한 환경을 그대로 이끌고 가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 그렇다 보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좀 좁혀진 거 아닌가요? 이번 대선은 원래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대선이에요. 성격 자체가. 네. 근데 지금 흐름은 그러니까 이 어떤 승인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번 대선. 네. 네, 우리나라 선거 속담에 이냐 아니냐의 대결은 대충 이냐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되게 유리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대결 구도는 네. 이재명한테 태생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유승찬 대표께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선거운동 안 하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꿈틀거리는 이재명 견제론을 다시 불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대위의 보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게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이재명 후보 쪽이 열세이거나 박빙 상태이거나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 10%포인트나 20%포인트 저만치 앞서가는데 후보의 어떤 캠프를 더 빵빵하게 꾸린다. 이것이 과연 플러스 시너지를 낼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균형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충청 지역이 이를테면 바로미터입니다. 대선 승패. 그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정당 지지율하고 후보 지지율이 1~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충청에서요? 네, 충청 전체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4%포인트 정도 실제 득표율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안철수 후보가 선거일 6일 전에 드랍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의 일부가 윤석열 당시 후보 쪽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충청 지역의 민심을 보면 정당 지지율은 비슷합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거의 한 치 앞을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대혼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 벽을 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최대 MBS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40% 안팎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충청 지역에서 얻은 지지율은 대략 39, 40 이 정도였거든요. 이때는 또 안철수 후보라는 강력한 제3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 39 이런 지지율을 얻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40% 벽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이번 대선이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가 일방적으로 우세를 지키다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오래된 얘기 같고 3자 대결 구도에서 50%를 넘는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비상계엄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분석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이게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고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저는 이제 중도층 표심을 볼 때 지금까지 가령 계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보면 중도층은 훨씬 더 이 야권에 유리한 응답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투표 결과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사보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